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이재명 대표 책임론으로 번지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툭하면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1년 365일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일축했습니다. 비명 학살 논란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통,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누군가 1등하면 누군가는 꼴등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당은 현역 컷오프를 시작했는데요. 탈당하고 단식하고 후폭풍도 시작됐습니다. 기로에선 민주당 그리고 이 대표 소식 집중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 논란에 따른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최근의 공천 잡음을 약간의 진통이라고 표현하며 하위 통보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법안 제출, 법안 통과율 등 정량 평가 외에도 동료 의원 평가 같은 주관적 평가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조사 용역을 했던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발끈했습니다.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그러면서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하위 10% 평가를 통보받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 재심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기각당했습니다. 공관위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각되자 박 의원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제 당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은 뒤 어제 오전 재심을 신청했지만 하루 만에 기각됐다는 겁니다.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 건 절차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공관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죠. 문자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 의원은 평가 점수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의 신청한 의원들에게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오늘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받아서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의원이 재심 청구하고 세부 평가 내역 요청하면 원래 공개하기로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등 당 원로들은 당대표 비선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했습니다.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 의원은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고위원들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의 컷오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도운 것을 후회한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백현동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습니다.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사적 공천이다. 전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당의 횡포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이건 당의 공천 독재다. 앞서 보좌진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김민철 의원은 컷오프 발표 전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았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양기대 양이원영 의원 측은 대책을 상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과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등 친명계 지도부는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한은기자 정치부 전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나 불출마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이 대표 오늘 급작스럽게 백브리핑을 요청하더니 사퇴할 뜻 없다, 공천은 제대로 되고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위 20% 평가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평가한 거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네, 저렇게 말한 속내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불평들은 약간의 진통이다, 환골탈태 과정이라는 겁니다. 친명 관계자도 현역 못 자르는 국민의힘과 달리 물갈이를 함으로써 생기는 과정이다. 공천이 끝나면 혁신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노력은 하겠지만 3월까지 이 공천 잡음 끌고 갈 수 없다. 이달 중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투톱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민주당 투톱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쳐낼 사람은 쳐내자며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홍 원내대표는 친문, 친명은 없다면서 하나가 돼야 한다. 계속 통합을 외쳤거든요. 이 대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대해서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물갈이를 강조한 반면 홍 원내대표는 586 운동권이 뭘 잘못했냐,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천,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다, 공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홍 대표는 오늘 사과를 했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서 신뢰를 드려야 한다. 지금은 공정한 공천이 아니라 위기라는 겁니다. 자, 마침요. 홍 원내대표가 오늘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거든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한 해법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압박에 나섰지만 이 대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 대표와 각별한 이해찬 전 대표에게 도움을 청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공천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뭔가 더 시끌시끌해졌어요. 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장경태, 박찬대 최고위원 등 친명으로 분류되는 지도부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월등하다면 단수 공천 될 수 있긴 하지만 잡음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컷오프 당한 노웅래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요.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두고도 지금 당내에서 시끌시끌한데요.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식 총장을 향한 압박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도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었죠. 친명계에서도 조정식 불출마 카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친명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요.
사무총장에서 사퇴한단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불만 폭발인 비명계 만족 못할 것 같습니다. 조총장도 진짜 불출마해야 하나 고심에 빠진 걸로 알려집니다. 자, 다음 주까지는 아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전민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요,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보통 경선을 하면 현역 의원이 유리한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제3지대 새로운 미래는 어차피 호남은 이재명 사천이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합류하라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조호섭, 이형석, 윤영덕, 김수흥 의원이 당내 호남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졌습니다. 정준호 예비후보,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정진욱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가 현역을 꺾은 겁니다. 한 민주당 호남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후 광주 전역에 현역 물갈이 기류가 있다며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호남 지역 인사도 비명 현역은 더 위험하다며 광주는 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광주 지역구는 모두 5곳.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 송갑석 의원은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는 호남 공천은 그야말로 이재명 사천이라며 호남 의원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승부하겠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재명 사당을 그 사당의 이런 부정한 공천을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공동대표는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판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천 잡음과 관련해 약간의 진통이라고 했지만요. 자, 홍익표 원내대표 공천 논란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투톱 간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일단 이상원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비명계 공천 배제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홍 원내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평가 점수 공개와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의 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김태년 의원과도 오찬을 하며 공천 파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퇴 수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할 수 있는 세부 사안을 정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문의가 들어올 경우 당에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친문 관계자는 늦어도 주말 전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 친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등 여러 가지가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도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관위의 공천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결정을 보류해달라고요. 현역 의원 물갈이를 두고 공관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받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지도부가 공관위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시의원,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김 전 의원은 무혐의 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를 보류한 지역구는 총 68곳, 아직 공천이나 경선이 결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은 19명입니다. 아직까지 지역구 물갈이는 0명, 쇄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저희 공천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스템 공천과 이기는 공천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도전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팽팽하거나 컷오프 하자니 무소속 후보만 득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내일이죠. 국민의힘의 위성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가 창당대회를 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 미래는 그냥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에 실무자인 당직자를 놓고 대신 최소 7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보내 기호 4번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엽니다. 당 대표로는 전현직 의원이 아닌 최선임급 당직자를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당이라는 걸 강조한 인사입니다. 비례정당의 목표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자신 있게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 그게 누가 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기호 4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후보를 안 내는 상황에서 비례 투표지의 두 번째 칸을 차지해 선거운동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4년 전에도 지역구 기호는 2번, 비례 기호는 두 번째 칸 4번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투표자의 자신은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 투표는 무조건 둘째 칸! 둘째 칸! 둘째 칸! 기호 4번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적게 6석인 녹색 정의당보다는 많은 현역 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역 의원 10여 명 정도가 옮겨갈 텐데 내일부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안 한 비례 현역 8명과 컷오프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도 4대 부적격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는 29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98표를 확보해야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안도 거론됐었는데 빨라진 걸까요? 이현재 기자 보도 보시고 그 속내 진짜 정치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특검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표결을 미뤄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맞받았습니다. 왜 이거를 부결됐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쌍특검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29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거부권 행사 55일 만에 재표결에 붙여지는 겁니다. 재표결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198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다 합치면 181표. 재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8표 이상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패기 수순에 들어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진짜 정치 시작합니다. 자, 민주당이 29일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정한 진짜 속내는 뭡니까?
네, 사실 총선 직전까지 적어도 3월까지는 끌고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당내의 급한 불부터 끄자는 속내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발과 잡음이 심하잖아요. 공천 파동 국면을 전환할 이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시간을 마냥 끄는 게 총선에 좋을까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검에 대한 진정성은 사라지고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동안 왜 표결을 안 하고 시간을 끈 거냐, 그게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이슈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시간 끌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또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도 여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를 기다렸다가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도 이미 간파가 된 이상 효과가 적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또 어차피 여당 컷오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 표결해도 대규모 이탈은 없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자, 뭐 명품백 이슈도 그렇고 사실 조금 이제 잠잠해진 측면도 있는데 쌍특검 이슈로 좀 다시 띄우고 싶겠죠, 민주당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큰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작은 폭이지만 오른 걸로 나옵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져야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때요? 이제 29일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 사실 이 재표결을 의식해서 현역 컷오프를 좀 미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반란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모습인데요.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일이 쌍특검법 재표결 때 벌어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방송 대담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상당히 잠잠해졌다. 또 총선 때까지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이슈는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현역 의원 컷오프를 미루는 것과 29일 표결이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29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바람대로 폐기 수순입니까, 진짜? 네, 쌍특검법은 일단 뭐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부결시켜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재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여론전을 펴겠다는 거거든요. 가결이 되면 가결되는 대로 또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 정권의 제19 감싸기 프레임을 짜서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우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원전 산업 관련해서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을 시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실로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여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총선 민주당은 7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과 경남을 찾으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통시장도 찾으면서 지역 주민도 만났습니다. 좀 사서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좀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유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개혁신당이 받은 정당 보조금 6억 얘기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두 사람 전혀 다른 반환 방법을 내놨는데요. 개혁신당이 쪼개지며 논란이 된 보조금 6억 6천만 원. 선관위가 그냥 반환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내놓은 반환 방법 바로 이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첫 입법 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산하고 나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법이 다른데 실현 가능성을 보죠. 이준석 대표는 뭐 가능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이것들 자진 해산, 재창당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제가 선관위에 확인해 봤는데요. 가능하긴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개혁신당이 이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재창당은 궤변이라고 발끈하며 위성정당 보조금 문제로 역공을 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86억을 받아놓고는 이번에 또 만든다는 거죠. 자진 해산해야 할 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입니다. 개혁신당이 왕자병 위원장의 염치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앞장서서 끝낼 것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보이고요. 이천수 전 국가대표 아버지 뭘까요? 네, 이천수 선수 인천 계양을 출신인데요.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함께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게 상황을 보는 어떤 분이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쌍둥이요, 쌍둥이. 닮으셨어요. 쌍둥이래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아까 아버지 떠나서 원희룡 후보에 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이천수 선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인천시장과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인연을 맺은 뒤 계양을 선거도 2번이나 함께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연례를 베푸셔서 저기 운동을 했고 인천에서 은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형님이 아닌 아버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와도 각별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엔 개항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편에 섰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 아버지를 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이천수 선수의 SNS 구독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국가대표입니까? 이 대표와 측근 정성호 의원 보이는데요. 뭡니까? 네, 민주당 현역 평가 놓고 연일 시끄러운데요. 일각에서는 하위 통보받은 의원들과 비교해 이 대표의 법안 발의 건수와 상임위 출석률이 낮은 걸 문제 삼기도 했죠. 논란이 되자 친명계에선 국가대표론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학생인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라고 얘기하면 대회 나가느라고 학교 수업 못 듣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당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뭐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발의하는 거 이거를 당대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통화한 한 의원, 국가대표라도 학교 수업 못 들으면 수업 점수는 씌어야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뭐 당 기여도 이런 건 대표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평가 기준은 어쨌든 다른 국회의원과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발이 계속되자 이 대표 오늘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수학은 답이 똑 떨어지지만 국어나 도덕은 서술형도 있어서 점수 매기기 어렵다는 비유인데요. 이 대표의 설명에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민주당 학생들의 이의 제기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결근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000명을 넘었고요. 다음 주엔 사직을 미뤘던 4년차 전공의들도 떠날 계획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전공의들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7시부터 이곳에 모인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서울시 의사회가 주최한 오늘 집회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전공의 등의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결근한 전공의는 8,024명으로 전체 전공의 13,000명의 64.4%에 달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0여 명으로 74%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명령을 받고 복귀 신용만 하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이러면은 명령을 이행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속해서 명령을 위반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이제 처분 절차로.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레지던트 3, 4년 차까지도 병원을 떠날 조짐이 보이면서 당분간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정부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전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대응책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의 진찰료 수가를 100% 인상해 2배를 지급하도록 했고요. 또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겐 추가 보상합니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를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환자 분산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수개월도 버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면서 의대 증원 관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전공의 파업은 병원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대형 병원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 더 작은 2차 병원이 북적이고요. 상경 치료 때문에 올라온 환자와 보호자들 위한 시설, 환자방은 또 썰렁합니다. 역시 가장 고생하는 건 환자들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결근에 들어간 지 사흘째. 이른바 빅5 등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이 늘어나면서 대신 공공의료원이나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1일 날 새벽 3시에 응급실 갔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집에 못 해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이제 복통이 심해가지고 갔던 건데 이제 여기 와서 맹장인 거 알게 됐거든요. 119 구급대도 전공의 부족으로 5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 응급실 대신 아예 병상 500개 이하의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환자들이 몰리는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8곳의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습니다. 응급실도 24시간 가동합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연기되면서 병원 인근 이른바 환자방들도 한산해졌습니다. 파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당일에 그 통보를 받았는지 내일 오셔야 되는데 오늘 취소한 거 막 그런 건수가 한 3-4건 정도 있었습니다. 생계까지 미루고 원정 치료에 나섰던 환자들도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며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사흘째 눈이 내려서 설국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온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진부령 인근 산간마을. 눈이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건물 출입구도 눈에 막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온종일 눈 치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중장비도 동원됐지만 야속한 눈은 치워도 금세 다시 쌓입니다. 아침부터 치웠는데 눈이 또 한 20cm 이상 또 아침에 치운 거하고 또 지금 쌓여 있잖아요. 급기야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주민도 포착됩니다.
도시도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가 도로이고 인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흘째 강원 산간과 동해안으로 폭설이 이어지면서 강릉 성산에 69.2cm를 비롯해 양양 오색 55.8cm, 평창 대관령 47.9cm 등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8시까지 누적 적설량 67.7cm를 기록하던 설악산 향로봉은 관측 장비를 웃돌 정도로 눈이 오면서 기상청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컨테이너 천장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전깃줄을 끄는 탓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춥죠. 화장실도 그렇고 다 불편해요. 물도 안 나서 밥도 못 해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세수도 안 했어요. 평창 선자령 정상에선 비박을 하던 등산객 3명이 많은 눈에 고립됐다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도 32건이 발생해 4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도는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만큼 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도 밤사이에 폭설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30대 남성은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으려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가파른 골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한 남성이 몸으로 차를 막아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떠밀리더니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람 엮여 있으니까 자기가 뒤에서 밀을 테니까 나한테 앞에 운전 좀 해달라고 조금 빼달라고. 근데 끌어내지는 못했어.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이 주차된 차와 부딪히는 걸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 쌓인 눈만 13cm. 언덕길마다 비상에 걸렸고 삽으로 눈을 퍼내보지만 헛바퀴만 돕니다. 딸 출근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앞길 길이 차가 막혀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경기 부천에선 눈 치우던 제설차가 미끄러져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하지만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파트 주차장 지붕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뭐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고 주민들이 잠 주무시는 시간에 놀래서 뛰쳐나와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얼어붙어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첫 차부터 줄줄이 25분씩 지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의 아파트 단지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차량 9대가 파손됐는데요. 굉음에 놀라서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추가 붕괴로 이어질까 걱정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주차장. 무너진 콘크리트 블록과 토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잔해에 깔린 차량들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차 2대는 그러니까 차로 빼달라고 줘. 아니 지금은 건들지를 말아야 돼. 부서진 차들을 견인하는 가운데 안내 방송도 연신 울립니다.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 20분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높이 6m, 길이 20m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9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블럭과 토사가 주차장을 그대로 덮쳤는데요. 일부 차는 아파트 건물 인근까지 쓸려 내려왔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빵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무너질까 봐 걱정이 많이 했어요. 태안군과 소방당국은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수행비서 배모 씨의 유죄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김혜경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유죄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불복 기한인 어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배 씨 혐의 중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 원 상당을 결제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의혹 등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배 씨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김혜경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와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 씨가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 이상의 과일을 샀고 이 대표가 지시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카드 유용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힌 2천만 원 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내일 모레면 만 2년입니다. 거세지는 러시아 공세에 시들해진 서방의 지원, 우크라이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해법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채널A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쟁 발발 2년이 돼가지만 러시아의 폭격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 이우카가 함락당하면서 외신들은 전쟁 초기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습에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Deliveries from North Korea to Russia compensate for the aggressor losses on the battlefield, allowing it to maintain the intensity of shelling, which is quite dense, and both on the front line and in Ukrainian rear. 현재 영토의 약 20%가 러시아에 점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군인은 7만 명, 시민도 1만 명 가까이 희생됐습니다. They could provide defensive one. It will help us to save the life of our civilians from frequent Russian missiles and drone attacks.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묻자 최대한 버틸 것이라며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definitely the ammunition, like 155mm round, artillery rounds. It's anti-missile systems. So it's all range of ammunition, including the tanks. 재래식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를 떠받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의 공조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n collecting, recording and processing these cases to ensure the transfer of evidence to the UN Security Council and other partners, including South Korea.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금광이 무너져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매몰됐습니다. 수십 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인명 피해조차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접근도 쉽지 않은데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으로 이뤄진 절벽 아래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베네수엘라 동부에 있는 비인가 노천 금광 부야로카 광산이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어제까지 확인된 시신만 23구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종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so fue algo como de terror, viendo usted una cantidad de compañeros de trabajo que están tapados y otros. 광산을 가려면 가까운 도시에서 배를 타고 7시간이나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구조대를 급파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ntonces estamos aquí esperando por favor que el gobierno nos apoye con helicópteros. 해당 지역엔 금과 다이아몬드, 석영 등이 풍부해 국영광산이 아닌 곳에서 불법 채굴이 활발히 이뤄집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근의 다른 금광에서 최소 12명이 숨지는 등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현지 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 일본은 2007년 지역 의사를 키우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보다 한참 앞서서 해법을 마련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배로 1시간 반이면 닿는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섬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구 2만 8천여 명의 섬에서 43살의 야마우치 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로 입학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이곳에서 의무 근무 기간인 9년을 일했는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奨学金をもらうことでですね、学費が全部出ますし、生活費も月7万出ますし、安定的に島の地域医療がですね、支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의 고향인 나가사키현은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다 보니 의료 공백이 컸습니다. 나가사키현은 1970년부터 지역 출신 의대생에 장학금을 주어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는 전국 평균보다 약 5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도 2007년부터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현재 34만 명까지 의사 수를 늘렸습니다. 医学部の入学定員を増やさないことには、医師は増えませんけど、そこには制度を絡めてですね、医師の希望を叶えていくための教育研修を一緒に発令するという。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역 의사제 도입 이후 출신 학교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버스들이 정류장에 열차처럼 늘어서게 만든 명동 버스 대란. 너무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한 정류장에 뒤엉켜서 오늘도 혼잡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정류장을 분산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김단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연말 서울 명동 입구 길게 늘어선 버스들이 열차처럼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버스 정류소 줄서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란 지적 속에 줄서기는 며칠 만에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29개 버스 노선이 몰린 탓에 혼잡은 여전합니다. 1m 간격으로 정류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한낮인데도 광역버스는 마치 기차 대열처럼 명동 입구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8개 노선은 앞으로 이곳에 서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3개 노선은 기존보다 100m 앞선 정류장 등으로 5개 노선은 기존 명동 입구 정류장을 지나 우리은행 앞에 신설된 청계천 광교 정류장에 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 312m까지 이어지던 버스 행렬이 93m로 줄고 이 일대 차량 통행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서울시 분석입니다. 여기 없어지면 절로 옮긴다 이거죠? 그러면 좀 처음에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네. 나중에는 몰라서. 교통섬 형태로 된 남대문 세무서 앞 버스 정류장도 28개 버스 노선 중 10개를 건너편으로 옮깁니다. 강남역 중앙 정류장에 집중된 노선도 상반기 내에 인근 가로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 구하는 기특한 구조견들. 은퇴하고 나면 편하게 살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투병 생활에 부담스러운 치료비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견 한 마리가 갈대밭에서 노인을 발견하고 짖습니다. 아이고 착한 거. 됐어. 투입 40분 만에 실종된 80대 노인을 찾아낸 건 119 인명구조견 수환입니다. 8년간 4명의 생명을 살리고 5년 전 은퇴했는데 뇌수막염 등 각종 질병으로 몰라보게 야위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보고 하면 연골이 거의 없대요. 너무 써서 그런 거지. 지금은 눈도 보이지 않고 휠체어를 타도 걷지 못합니다. 구조견 활동에 따른 직업병 같은 건데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고 한 7, 800은 든다고. 저부터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 때는 2번 갈까 1번 갖게 되고 이렇죠. 수색 현장에서 독사에 물린 뒤 은퇴한 구조견 세빈이 독사에 물려서 독이 이제 퍼져서 심장을 망가뜨린 건데 그 당시에 이미 폐사 수준이었어요. 입양 가족은 세빈이가 죽을 때까지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조견 등이 은퇴한 뒤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평생 사람을 위해 헌신한 구조견이 말년에는 외로운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요즘 농촌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의 비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현장 카메라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철 한창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농촌에선 외국인 근로자도 데려오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경쟁도 뜨겁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누렇게 문드러진 오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맘때 밭을 갈고 오이 모종을 심어야 하지만 일손 구하는 게 막막합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줘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비해 일당이 8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에 부엌까지 달린 단독 주거 공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지은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힘든 농사일은 기피 대상입니다. 제조업 부분이 금액을 좀 더 주다 보니까 이탈을 해가지고 프리랜서를 뛰는 거예요. 인력 사무실을 직접 다니는 거죠. 힘들진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월급도 조금인데 애기에서 다른 공장에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놓고 빼가기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외국인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됩니다. 20만, 30만 해도 벌써 새벽이면 다 싸가지고 가요. 모셔오고 빼가고 되풀이되는 마음고생에 결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포기하면서 일상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끼니 때마다 소들에게 먹여야 하는 사료양이 이 포대로 60개가 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면 1시간이면 끝나지만 지금은 3시간이나 걸립니다. 웃돈을 줘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몸싸움에 살인사건까지 흉흉한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손 부족의 부메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에 임금 체불까지 생기자 필리핀 정부가 지난달부터 인력 송출을 잠정 중단한 겁니다.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는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정부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인력 송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당장 봄농사가 걱정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우입니다. 괴물 류현진이 친정팀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8년에 170억 원. 사실상 종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류현진이 12년 만에 다시 한화의 주황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예상대로 총액 170억 원, 프로야구 역대 최고액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팀 동료 노시환은 왕이 돌아왔다며 류현진을 환영했습니다. 선수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류현진은 잘해보자며 후배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특이한 점은 기간이 예상보다 2배나 긴 8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류현진이 8년 계약을 채워 프로야구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깨달라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은 유지하되 연평균 연봉을 낮춰 셀러리 캡을 초과하지 않는 묘책이기도 합니다. 류현진의 연평균 연봉은 약 21억 원,
직전 소속팀인 토론토 연봉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엔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셀러리 캡 규모가 확대될 경우 류현진의 연봉이 재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류현진은 내일 일본 오키나와에 차려진 한화의 스프링 캠프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가 출전하는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일본 팬들의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최고 600만 원이 넘는 관람 여행 패키지는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겼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을 볼 수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에 일본 야구 팬이 정원의 200배 넘게 몰렸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쏠리면서 해당 여행업체는 어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관광 일정을 포함해 개막 2연전을 모두 보는 나흘 일정의 경우 1인당 비용이 우리 돈 644만 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국민 영웅 오타니 쇼헤이의 LA 다저스 데뷔전을 보려는 일본 팬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9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개막전 출전에 맞춰 순조롭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투수의 공을 치는 라이브 배팅도 시작했습니다. 오타니는 첫 라이브 배팅 훈련부터 홈런을 쏘아올리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感覚も良かったですし、肘の感じも、実際の中で振ってみて、あまり気になるところはないので今のところは順調に来ているかなとは思います。 다만 오타니는 올 시즌 투타를 겸업하지 않고 타자로만 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네, 경찰이 SNS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이 가짜 연설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해 내일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칩니다. 충청 이남은 많게는 5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자정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의 폭설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동해안은 최고 10cm, 강원 산간은 15cm의 대설이 더 쏟아집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내륙은 내일 종일 흐리겠고요.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6도, 광주 8도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륙 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아침엔 다소 춥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일 뉴스에이는 임금 체납 문제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직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 둔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건 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